13년간 누적 수익률 2700%를 올린 전설적인 투자대가 피터 린치. 투자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 예측 능력이 아니라 공포에 빠지지 않고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투자자, 자신의 배짱과 인내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터 린치가 어떻게 폭락장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1000% 수익, 10배거를 달성했는지 그 단순하고도 강력한 투자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나나 기자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톡스토리입니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 그 이름만 들어도 정말 월스트리트의 신화 뭐 이런 느낌이죠. 1977년부터 90년까지 그러니까 13년 만에요.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를 1,800만 달러에서 140억 달러로 키웠더니 연평균 수익률이 29%가 넘었다는 건데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네, 그렇죠. 그 기간 동안 S&P 500 지수 상승률의 2배가 넘는 성과를 그것도 꾸준히 냈다는 건 이건 단순한 운이라고 할 수는 없죠. 뭔가 확실한 게 있다는 증거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매니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성공 신화의 딱 중심에는 이 텐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0배 수익을 내는 주식. 이걸 찾아내는 능력이 정말 탁월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피터 린치가 어떻게 이런 소위 대박 주식을 발굴했는지 그리고 또 그의 투자 철학이 지금 우리 투자 여정에 어떤 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 성공 비결부터 투자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네, 그 텐베거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 린치가 거의 대중화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원래 야구 용어잖아요. 한 번에 그냥 모든 룰을 다 돌아서 홈런보다 더 큰 점수를 내는 10루타 같은 그런 것처럼 투자 원금을 10배로 불려주는 정말 엄청난 수익률의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수익률이 높다 이걸 넘어서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 거죠. 근데 저는 한 가지 되게 흥미로운 게 린치가 마젤란 펀드 굴릴 때 종목을 무려 1,400개 넘게 그렇게 분산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10배짜리 보석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 이게 좀 언뜻 보면 모순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 린치 철학의 되게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예요. 린치는 넓게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종목을 담았어요. 모든 종목이 다 성공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오히려 아주 소수의 압도적인 성공, 그러니까 몇 개의 텐베거가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확 끌어올린다. 이걸 간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종목을 보유하는 건 리스크 관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텐베거를 놓치지 않기 위한 기회의 씨앗 뿌리기 같은 전략이었던 거죠. 9개가 그냥 평범하거나 실패하더라도 딱 하나의 텐베거가 그 모든 걸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런 계산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위험 줄이려고 분산했다기보다는 홈런 타자가 나올 확률 자체를 높이는 그런 전략이었군요. 결국은 소수의 결정적인 승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통찰이네요. 그렇다면 그런 잠재력을 가진 주식은 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린치가 제시했던 그 6가지 주식 유형,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린치는 주식을 저성장주,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턴어라운드주, 그리고 자산주 이렇게 6가지로 나눴는데요. 이게 그냥 나누려고 나눈 게 아니라 각 유형별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나 투자 전략, 또 위험 요인이 다 다르다는 걸 이해하는 하나의 틀이에요. 모든 주식을 그냥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그런 오류를 피하게 해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럼 텐베거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은 어떤 거였을까요? 그건 단연 고성장주, 패스트 그로어즈입니다. 연 20%에서 25% 이상 아주 빠른 이익 성장을 보이는 보통은 작고 좀 민첩한 그런 기업들이죠. 린치는 이 영역을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도 수익이 가능한 원더랜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정말 초기에 잘 발견하면 엄청난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100배까지요. 와, 진짜 꿈 같은 이야기네요. 혹시 그럼 다른 유형에서도 텐베거가 나올 수 있나요? 그럼요. 턴어라운드주도 잠재력이 상당합니다.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기업들인데 주가가 워낙 바닥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면서 텐베거가 되기도 해요. 그 크라이슬러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죠.
다만 정말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특히 부채 구조를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죠. 실패하면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고위험 고수익 유형이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자산주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장부에는 제대로 안 나타나 있는데 숨겨진 자산, 예를 들면 뭐 노른자 땅이라든지 아니면 특허권, 혹은 엄청난 현금, 알짜 자회사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시장이 이 숨겨진 가치를 딱 발견하고 재평가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확 뛸 수 있죠. 비유하자면 낡은 집을 샀는데 다락방에서 막 귀한 골동품을 발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고성장주나 턴어라운드주, 자산주 같은 잠재적 템베거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린치의 그 유명한 원칙, 내가 아는 것에 투자하라. 이게 나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린치가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기관 투자자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유예요. 전문 펀드 매니저들은 뭐 규제라던가 펀드 규모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좀 제한적일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는 자기 일상생활이나 직업 환경 속에서 먼저 유망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견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 맞아요. 던킨 도너츠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투자했다거나 아니면 뭐 아이들이 특정 장난감에 막 열광하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는다거나 린치가 직접 경험했던 그 위궤양 치료제 타가메트 이야기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월가 애널리스트보다 의사나 약사, 심지어 그 약 먹는 환자 본인이 그 약의 성공 가능성을 훨씬 먼저 알 수 있었다는 거. 바로 그거죠. 근데 여기서 린치가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그런 관찰이나 직감은 그냥 시작일 뿐이고 반드시 숙제, 홈워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그 아이디어가 정말로 기업의 탄탄한 실적과 성장 잠재력으로 이어지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겁니다. 숙제 없는 투자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봤어요. 아이디어를 얻고 그 다음에 철저히 검증하라. 그럼 그 숙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봐야 할까요? 뭐 숫자 같은 거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다고요? 네, 린치는 정량적 분석, 그러니까 재무제표 보기 전에 기업이 처한 어떤 환경이나 본질적인 특성 같은 정성적 요소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첫째는 구조적인 성장 환경이에요. 개별 기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산업 자체가 아주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타고 성장할 때 그 안에서 슈퍼스타 주식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뭐 지금의 AI 혁명이라든지 과거 인터넷이나 모바일 혁명처럼요. 근데 또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해서 다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닐 수 있잖아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 오히려 수익 내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린치는 경쟁 강도가 낮은 틈새 시장, 니치를 딱 장악하고 있는 기업을 높이 평가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빠르게 성장하는 복사기 시장의 제록스보다는 성장은 좀 덜해도 담배라는 아주 확고한 틈새 시장에서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가진 필립 모리스가 주주들에게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안겨줬다. 이런 분석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산업의 성장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업이 얼마나 강력한 어떤 해자, 모트를 가지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린치가 일부러 좀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사업을 하는 회사를 찾아보라고 조언했다는 거예요. 월가에 관심을 덜 받는 회사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역발상인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장례 서비스라든지 폐기물 처리 같이 사람들이 보통 별로 선호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업 모델이 너무 단순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 리포트를 잘 안 쓰는 그런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보통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관들이 잘 안 사고 분석 보고서도 잘 안 나온다면 그게 왜 좋은 건가요? 바로 그 무관심 자체가 핵심인 거예요. 기관의 관심이 적다는 건 그만큼 경쟁이 덜하다는 뜻이고 좋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데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린치의 전략은 이런 기업이 작고 주목받지 못할 때 사서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이익이 늘어나면 나중에 뒤늦게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주가 수익 비율 PE가 재평가될 때 P 증가, 그때 그들에게 주식을 넘기는 거였습니다. 어찌 보면 월가의 스포트라이트는 오히려 팔아야 할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기관의 무관심이라는 그 비효율성을 이용하는 거군요. 정말 흥미로운 접근법인데요.
자, 그럼 이런 정성적인 분석을 마쳤다면 이제 진짜 숫자를 들여다봐야겠죠. 린치는 그냥 무조건 성장주만 쫓은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 Growth at a Reasonable Price, GARP, 이걸 추구했죠. 그렇습니다. 템베거를 찾을 때도 그냥 무조건적인 고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주목했어요. 연 50%를 넘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은 오히려 좀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장은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고 반드시 강력한 경쟁자들을 끌어들이기 마련이거든요. 대신에 연 20%에서 25% 수준의 꾸준하면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성장을 가장 이상적으로 봤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경쟁을 너무 과도하게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주가를 10배 이상 끌어올릴 충분한 동력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가격의 합리성도 중요하게 봤다는 거군요. PE 비율 같은 가치 평가 지표는 그럼 어떻게 활용했나요? PE 비율을 볼 때요, 단순히 그냥 절대적인 숫자가 낮다고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평균 PE나 아니면 그 기업 자체의 과거 평균 PE와 비교해서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에 비해서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거나 뭔가 일시적인 이유로 주가가 낮아진 상태일 때 그때 매수 기회를 잡으려고 한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린치는 PEG, Price Earnings to Growth 비율을 아주 중요하게 활용했습니다. 이게 PE 비율을 주당순이익 EPS 성장률로 나눈 값인데요. 이게 1.0 이하면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PE가 20배라고 해도 연간 이익 성장률이 25%라면 PE주는 0.8이 되니까 이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단순히 PE가 낮다고 사는 게 아니라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가격인가, 이걸 찾는 GARP 전략의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특히 아까 말씀하신 턴어라운드주 같은 경우는 회생 가능성을 봐야 하니까 더 그럴 것 같고요. 물론입니다. 과도한 부채는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거나 아니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또 재무제표를 볼 때는 가끔 단기적인 이익 수치 너머를 봐야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마존처럼 미래 성장을 위해서 R&D나 인프라에 엄청나게 투자하는 시기에는 당장의 이익률은 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정말 폭발적인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입하는지도 긍정적인 신호로 봤고요. 이건 경영진 스스로 회사의 미래를 아주 낙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이론적인 기준들을 쭉 사탐봤는데 실제 린치가 발굴했던 텐베거 사례를 보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 첫 텐베거 경험이 꽤 흥미롭던데요. 네, 맞아요. 린치가 학생 때 캐디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투자했던 플라잉 타이거 항공 사례인데요. 그때 당시 공중 화물 운송이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 될 거다, 이런 단순한 관찰에서 투자를 시작했죠. 주당 $8에 샀는데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베트남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확 바뀐 거예요.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가 작용한 거군요. 맞습니다. 플라잉 타이거가 군대하고 물자 수송을 대규모로 맡게 되면서 주가가 폭등했고 결국 주당 $80까지 치솟아서 텐베거를 달성했죠. 이 경험을 통해서 린치는 일상 속 관찰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예기치 못한 어떤 외부 환경 변화와 결합될 때 엄청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도 얻고 또 투자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계기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월마트 사례는 장기 보유하고 복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정말 자주 언급되죠. 네, 월마트는 린치에게 수많은 텐베거 중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투자 철학을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예시가 됩니다. 설령 월마트가 상장 초기에 그 5년간의 폭발적인 성장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투자했어도 여전히 3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건 정말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면 시간이 결국 투자자의 편이 되어서 엄청난 복리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가가 한 2, 3배만 올라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고 팔아버리기 쉬운데 월마트 사례는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이 계속되는 한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논란 이런 걸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진짜 압도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군요. 정확합니다. 텐베거는 그냥 하룻밤의 대박이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탈 성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을 바탕으로 장기간의 변동성을 견뎌내는 인내심의 결과물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린치가 월마트 외에도 페니메이, 포드, 필립 모리스, 타코벨, 던킨 도누츠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산업에서 템베거를 발굴했다는 사실은 그의 투자 원칙이 특정 산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보편성을 지닌다는 걸 입증하는 거고요. 텐베거를 찾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이 심리 관리인 것 같아요. 린치는 투자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좀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들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했죠. 이게 좀 인상 깊었어요. 네, 특히 투자 결정을 감정이나 그냥 시장 분위기에 의존하는 걸 아주 경계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수가 바로 승자를 팔고 패자를 붙잡는 것이죠. 린치는 이걸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을 주는 격이라고 비유했어요. 조금 올랐다고 좋은 주식은 낼름 팔아버리고 물린 주식은 본전 생각에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 이게 진짜 최악의 투자 습관이라는 겁니다. 수익 난 주식은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너무 빨리 팔아버리고 손실 난 주식은 딱히 이유도 없는데 계속 보유하는 함정. 이거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실수를 지적했나요?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더 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위험하다고 봤어요. 위대한 기업의 주가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나아가는데 이런 생각은 텐베거의 큰 잠재력을 그냥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주가가 3달러밖에 안 되니까 싸다, 잃을 게 없다. 이런 생각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펀더멘털 없이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도박에 가깝다는 거죠. 결국 매수와 매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변화,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럼 도대체 언제 팔아야 할까요? 린치는 매도 결정은 오직 처음 그 주식을 샀던 이유, 그러니까 투자 스토리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었을 때만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강력했던 경쟁 우위가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경영진이 혁신 사업과 별 관련도 없는 위험한 사업 다각화를 막 시도한다거나 경쟁사에 비해서 실적이 계속 나빠지고 회복 가능성이 안 보일 때, 이럴 때가 바로 매도 시점이라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 자체는 매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린치는 심지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내가 이 가격에 이 주식을 더 살 의향이 있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렇지 않다면 즉시 매도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와, 듣고 보니 텐베거를 실제로 만들어내려면 기업 분석 능력 못지않게 정말 엄청난 심리적 강인함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겠네요. 린치 자신도 대부분의 큰 수익은 주식을 보유한 지 3년, 4년 차에 발생했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정말 비범한 인내심이야말로 텐베거 투자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이나 변동성을 견뎌내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이 결국 모든 논란을 압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 말이죠. 그렇다면 린치의 이런 전략들, 오늘날처럼 기술 변화가 정말 빠르고 정보가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본 원칙 자체는 시대를 초월한다고 봅니다. 아는 것에 투자하고 철저히 숙지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사서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는 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는 이 핵심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죠. 다만 그걸 적용하는 방식이나 초점은 시대에 맞게 좀 변화해야 할 필요는 있겠죠. 어떤 점이 좀 달라졌을까요? 예를 들어 린치 시대에는 개인 투자자가 기관보다 먼저 정보를 얻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린치 시대에는 정보 비대칭성이 지금보다 훨씬 컸어요. 개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얻는 정보나 어떤 로컬 지식 같은 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나 공시 시스템이 워낙 발달해서 정보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 우위는 사실상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현대 투자자들은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이제는 정보의 속도 경쟁보다는 정보의 깊이와 해석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남들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능력, 이게 핵심 경쟁력이 된 거죠. 또 린치 시대의 텐베거가 주로 소매, 외식, 제약 같은 소비재 산업에서 많이 나왔다면 지금은 AI, 클라우드,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같은 아주 거대한 기술 혁신과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새로운 텐베거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하는 산업 지형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린치가 말한 숙제는 오늘날에는 더욱 복잡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피터 린치의 투자 세계를 함께 깊이 탐험하면서 그의 성공 방정식과 지혜를 좀 엿볼 수 있었는데요. 핵심은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참 강력해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하되 그것을 철저한 숙제를 통해 검증하고 일단 확신이 샀다면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에는 흔들리지 말 것, 그리고 기업의 근본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10배 수익, 10배거를 현실로 만드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린치가 강조했던 그 6가지 주식 유형을 잘 이해하고 각 유형에 맞는 기대 수익률과 위험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모든 주식을 다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꽃을 자르고 잡초에 물을 주는 그런 심리적인 함정에서 벗어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꾸준한 자기 성찰과 원칙 준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겁니다. 린치는 개인 투자자가 가진 그 일상에서의 관찰력이라는 무기를 계속 강조했죠. 던킨 도너츠 커피 한 잔 아니면 아이가 열광하는 게임 하나에서도 투자의 기회는 시작될 수 있다. 월가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는 어떤 변화의 시작을 어쩌면 여러분이 먼저 발견할 수도 있다는 그의 메시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찰이 그냥 단순한 인상이나 직감에서 멈추지 않고 기업의 수익성, 재무 건전성, 경쟁 환경,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그 숙제 단계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린치가 말한 이기는 투자의 본질이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피터 린치는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가 종종 우리 눈앞에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여러분의 일상이나 직장 혹은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아직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뭔가 좀 특별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는 없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다음 10배거가 바로 그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을 한번 주의 깊게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